화이자나 뭐 모더나도 그렇고 특히 화이자 백신이 성공을 했을 때 뭐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맞으면 됩니까? 몇 번 맞아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하. 이제 한 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약간 애매한데요. 백신이 효과를 낼 때는 두 번이 하나의 유니트로 되어 있어요. 두 번이 기본이다? 두 번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고 나서 28일, 즉 4주가 지난 다음에 한 번을 더 맞아야 효과가 나는 것으로 충분한 효과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두 번이 무조건 1회 용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은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두 번은 기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맞게 될 경우에는 지금 약간 수식에 의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95%의 효능이 있다. 이 95%는 실제로 95%가 안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능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두 번을 맞아야 된다. 이거는 기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화이자, 모더나 두 개 다 기대심은 바짝 올리고 있어요. 근데 약점들이 하나씩 있어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 이하로 해야 되고 또 모더나는 대량 생산을 못한다. 이런 하나하나 약점들이 좀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서방 국가하고 비서방 국가의 백신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비서방 국가라고 하면은 이제 러시아나 중국 백신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백신들은 이제 불신이 많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정상적인 경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상적인 경로를 밟아서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접종 대상자들이 기피한다는 거죠. 많은 국가들에게 또 기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방 국가라고 하면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한 4종류 정도 되는데요.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노바백스 이 4종류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앞서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는 기술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둘은 대량 생산이 좀 어렵습니다. 첫째. 기술은 빠른데 대량 생산 안 된다. 예, 기술은 같은 기술인데 mRNA라고 하는 기술인데 대량 생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대량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위 콜드체인, 즉 운송과 배송에 있어서 둘 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영하 70도 이하, 그다음에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배송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배송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전력 인프라라든지 또 영하로 이렇게 운송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국가들에게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 이외에 제3세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항상 개발 도상국에 있는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이 배송이나 운송이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 4등을 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는 기술적으로 좀 달라요. 그러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노바백스는 우선 대량 생산이 좀 용이합니다. 그거는 좋네요. 두 번째는 다행히도 이 두 회사는 우리나라 기업하고 계약을 맺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량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세 번째는 콜드 체인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독감 백신과 마찬가지로 2도에서 6도,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운송하고 보관하는 냉장 보관이 가능한 거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독감 백신 냉장고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죠. 이 상황에서 한 6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격이 파이자나 모더나보다도 훨씬 저렴합니다. 특히 그중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투여하는데 약 우리 돈으로 한 4,000원에서 5,000원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번을 투여해야 되니까 많은 안쪽이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바백스 같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을 맞힌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저렴하게 또 우리나라에서 대량 생산을 하니까 굉장히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반면에 지금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서 있기는 하지만은 비용도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많이 지불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대량 생산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파이자나 모더나보다는 좀 더 우리 국가에 유리한 그런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또 노바백스의 것을 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당장은 뭐 하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이제 백신이 완성이 되고 하면 접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누가 먼저 접종하느냐 순서도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WHO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 종사자, 필수 산업 종사자, 기저질환자, 또 노인을 먼저 맞춰라고 돼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의료 종사는 맞는데 택시 기사, 운전사, 교직원이 포함이 돼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요양원 거주 노인, 요양원 근로자 또 연령대로 하라 그러고, 독일은 좀 간명합니다. 60세 이상의 또 의료 종사자 두 종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의료 종사자의 고령층인데 여기서 군인 경찰이 포함이 됩니다. 중국은 더 간명합니다. 해외 출국자를 먼저 맞춰라 그러고, 일본은 나이대로 맞춰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길게 읽었는데 우리나라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나라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미국, 우선 하나는 독감 같은 경우에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백신 접종의 우선 사례가 약간 다른데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아주 뛰어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제1순서가 언제나 확진자들을 돌볼 수 있어서 본인도 감염이 될 수 있고 감염된 상태로 남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의료진이 그렇습니다. 의료진이 제1 접종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하고 거의 같은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80대 이상 고령자이면서 기저질환 갖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감염이 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두 번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고령자 또는 기저질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고령자 또는 기저질환자. 그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다 위험군이죠. 그다음 순서로는 일단 감염이 되게 될 경우에는 치료 수단을 동원하기가 어려운 임산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산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지금 수준에서도 통제가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대중 접촉을 한다고 하는 택시 운전수나 이런 분들이 접종 우선 대상이 될 이유가 없어요. 제일 후순위는 그냥 나이가 50대 이하면서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분, 이런 분들이 최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생 같은 경우도 최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런 순서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순서로 접종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